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안보 실세, 이 실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된 김태우 안보실 1차장. 근데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이 지명되었던 날, 그가 국가안보 이 컨트롤 타워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매우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제 김태호 차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이제 취급을 했던 국가 기밀 문건들, 그 국가 기밀 문건들을 김태호 차장이, 그 당시엔 차장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 청와대의 주요 요직을 꿰차고 난 이후에 청와대를 나왔는데, 청와대를 나올 때 이후에 무더기로 불법적으로 이 기밀 문건들을 소지하고 나왔죠. 무단으로 반출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도대체 어떤 문서들을 가지고 나왔던 건지 이것을 조금 더 조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문서들인지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서의 반출 여부가 왠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우익 집단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전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함께 종합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하죠. 자, 일단은 뉴스타파의 기사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재판 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 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뉴스타파가 시리즈를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요. 다른 시리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리즈에 이 김태호 차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국가안보 악영향 유죄 피고인을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했다.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재 형사재판의 피고인입니다. 2심 재판까지 마쳤고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1심, 2심 재판부 모두 이 김태호 차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이유는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검찰은 2018년 3월 김태호 차장을 국가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관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2개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기소가 됐는지, 법정에서 드러난 유죄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와 연관된 재판의 기록물을 뉴스타파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쭉 내려보죠. 필요한 정보만 좀 보겠습니다. 자, 2017년 11월 28일 검찰은 김태호 차장이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던 것이죠. 자,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피의자, 즉 김 차장이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유출한 보고서, 서류, 문건 등 자료 일체가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결과는 기밀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문서의 양은 수백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먼저 이 문서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군이 작성한 최근 북한 동향 첩보 문서였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첩보망을 직접 이 북한으로 보내서 수집한 내용이 담겨있는 기밀 문건이죠. 대외 보안 요망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건,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서도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 주민생활 실태 등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서, 안보정세평가 실무회의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에서 배포된 대외비, 상급 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차단 방안 문서가 대표적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합동참모본부에서 생산했던 군사 2급 기밀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 평양 10만 세대 건설 추진 관련 동향 분석, 평양시내 위성 사진 등에 대한 군 정보기관의 분석 역시도 아주 상세히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나누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밀 문서들이 유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출한 문서가 모두 41건이었습니다. 이 41건의 문서 모든 것이 지금의 김태우 차장에 의해서 보안 절차도 없이 청와대 밖으로 무단 반출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 차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의로 했던 거 아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싼 이삿짐에 이 문건들이 좀 실수로 섞여 들어갔다. 자, 실수로 섞여 들어갔다라는 게 41건이라는 점이 이해가 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자, 재판부 역시도 김태우 차장의 주장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밀을 고의로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의 대학교 사무실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죄의 근거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군사 2급 기밀, 상급 기밀, 대외비, 대외 보안 요망 등의 문서의 등급이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문건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재판부가 역시나 이삿짐 안에 실수로 섞이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의 양이 모두 41건, A4 용지 기준으로 200여 쪽에 달하는 문건이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심, 2심 재판부 모두가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사적인 목적으로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김태호 차장이 공과 사의 구별은커녕 안보는 뒷전이고 사익을 챙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던 것이고 1심, 2심 재판부 모두 김태호 차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4년 전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심지어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에 다시 기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것은 바로 본인이었죠. 김태호 차장은 국가기밀문서를 무단 반출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죄 등 그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보다 국가 기밀 문서를 많이 취급한다는 점에서 앞선 기밀 유출, 기밀 반출과 관련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역시나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200여 쪽의 군사 비밀, 대외 비밀을 가져가면서 실수라고 하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두 자신의 그 대학교 교수 사무실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몰랐을 리도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모두 북한과 관련된 정말 내밀한 대외비 문서들, 심지어 이 안에는 군사 2급 비밀 문서부터 정말 보안 등급이 높은 여러 국가 기밀 자료들이 무더기로 반출이 되었던 거죠. 근데 앞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게 실수로 들어갔다기에는 그 분량이 좀 상당한 겁니다. 그 김태호 차장.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MB 정부 때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과외교사다라고 불릴 정도의 외교안보 실세였습니다. 정말 MB 이명박 씨의 어떤 이쁨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2011년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 관계자와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접촉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이 북측에서 입장을 좀 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봉투를 내밀었던 사람이 또 김태호 차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때 이제 북측 관계자가 분노하면서 왜 면전에다가 돈봉투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지금껏 걸어왔던 이명박 정부 때부터의 그 이전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이전부터 걸어왔던 행보, 그 행보에 정말 위험천만한 사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실력이 매우 미흡했던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북측 관계자와의 비밀 회동에서 지적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안보 전문가가 아니다, 미흡하다라는 점을 넘어서는 그의 사상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 자, 2005년 5월 당시에요. 북핵 관련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좌담회에서 이 김태호 차장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전쟁과 무력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쟁하고 이 무력의 필요성 이거 언급하지 않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것보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즉 무슨 말이냐?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선제 정밀 타격에 대한 주장을 펼쳤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 선제 타격론이 바로 이 인물을 통해서 개입된 사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앞서 지난번에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NLL 대화록을 통한 허위날조 정보를 유출했던 여론 공작,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선 뉴스타파 기사를 여러분들 함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정치 공작,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 때 만들어졌던 댓글 부대 운영,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김태호 내정자의 일본 우익적 사상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냐? 자, 일본 정부가 지금껏 공을 들여왔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쟁 가능 국가로서의 어떤 부활, 그러니까 즉 군국주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우익 집단의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지금도 지금 보게 되면 일본 우익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2014년 자위대의 실력 행사를 허용한 개헌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에서. 그리고 2015년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당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반격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안보법제 공표도 역시나 일본에서 했었죠. 그러한 일본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소미아 협정도 일본의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을 하게 만들어줄 그 명분이었던 건데 이걸 2012년 6월 당시에 밀실협정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 힘을 썼던 것도 역시나 김태호 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협정 체결에 힘을 썼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의 일본 우익적 사상을 좀 들여다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김태호 차장이 썼던 여러 논문에서도 그의 사상적 위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01년 신아세아 연구소의 그 외교안보 연구실장으로 김태호 차장이 있을 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낸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06년에 한일 관계 그 민주 동맹으로 거듭나기 이런 논문을 또 낸 적도 있었죠. 그 내용들을 펼쳐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 한반도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성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 논문 안에서. 심지어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김태호 차장이 펼친 바가 있었던 거죠. 일본 우익적 발언들, 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토론회 때, 그러니까 후보 시절 때 후보자 토론회를 거칠 때 나왔었던 발언 중에 그게 있었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 김태호 차장의 사상과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런 행보와 발언이었죠. 누가 봐도 일본 우익 사상을 그대로 펼쳐왔던 인물, 바로 김태호 차장인 겁니다. 자, 호사카 유지 교수가 언급을 했었던 일본 전범재단 있지 않습니까? 사사카와 재단. 그 사사카와 재단의 신친일파 양성 계획을 통해서 배출되었던 일본 우익 집단의 인재격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 김태호 차장인 겁니다. 그가 정말로 그러한 신친일파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육성된 인물일지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행보는 충분히 육성 가능성을 또 이렇게 점쳐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보들인 거죠. 한국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자, 그런 그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북한 동향과 같은 아주 내밀한 북한 자료를 대량으로 들고서 나왔던 이유는 그럼 과연 뭘까?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던 중에 문득 딱 떠올랐던 게 있어요. 지난 PD수첩에서의 폭로, 갑자기 그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부당거래, 기억하실 겁니다. 부당거래, 국정원과 일본 극우 라고 하는 PD수첩의 방송 다들 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좌파 척결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선거 공작의 일환으로 일본 극우 세력을 지원했다. 이런 폭로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죠. 일단 오마이뉴스의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일본 극우 세력 도왔다. PD수첩의 폭로. 지난 8월 10일, 정확하게 얘기해선 지난해죠. 지난해 8월 10일 MBC PD수첩.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일본 극우 세력과 결탁한 정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본 공안에게 정보를 주면 일본 공안이 다시 극우 세력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최재익 독도수호연대 대표의장과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일본을 찾을 때마다 일본 극우 세력 수십여 명이 미리 대기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폭언과 망동, 실질적인 살해 위협까지 받은 바가 있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일본 극우 세력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했었고요. 최재익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창문 전체를 일장기로 뒤덮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전 해외 공작관은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그 X 빤스까지 다 뒤지라고 해 라고 하는 상관의 통화를 들었다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 일본 공항에서 가방 여기저기를 뒤지며 속옷도 뒤지고 꾹꾹 눌러보기도 해서 치욕스러운 경험을 경험했다라고 윤미향 의원은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전 해외 공작관, 일본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국정원은 너무 쉽게 한국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정보를 넘겨줬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행위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재익 대표의장과 윤미향 의원, 일본을 찾을 때마다 숙소, 행사장 이동 등 동선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극우 세력이 어떻게 알고 미리 와 있었는지 늘
의문이었는데 국정원이 일본 극우 세력에게 먼저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일 극우 세력을 잇는 아베의 단짝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지난해죠. 이 온라인에서 제8회 일본 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사장을 맡은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일제히 위안부 동원 범죄를 부정하는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황 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위안부의 진실을 알린 공로로 특별상과 상금을 전달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상을 받을 때 그 당시 현직 일본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가 국기련을 통해서 축전을 보내기도 할 정도의 큰 시민단체였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칭찬에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한국 극우 세력의 낯뜨거운 민낯이 또 그 PD수첩을 통해서 고스란히 공개되기도 했었죠. 자, PD수첩은 국기련에 관해서 길거리의 극우들과는 격이 다른 정책 극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기련이 과연 이러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자, 사쿠라이 요시코는 기자 출신입니다. 산케이 신문에서 칼럼을 쓰며 극우 활동을 이어왔던 인물이죠. 2007년 국기련을 설립해서 일본 극우 세력을 뒷받침하는 반북, 반중, 반공, 혐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본격화했던 인물입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전직 일본 총리 아베 신조,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전직으로 되어 있죠. 전직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직 방위상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직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를 비롯해서 자민당 고위 관계자들이 방송의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천만인 네트워크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쿠라이 요시코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로는 미요시도로 일본 회의 명예회장도 속해 있었고요. 일본 회의는 아베가 소속된 일본의 초당파 극우 모임으로 평화 헌법 개정과 반북, 혐한 정책을 강조해온 일본 극우 세력의 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 회의와도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쿠라이 요시코의 위상이 국정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국정원 전 해외 공작관은요, 이 최고의, 그러니까 사쿠라이 요시코에게 했던 국정원 차원에서의 최고의 접대는 북한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브리핑에 들어가는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니었고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군, 경찰 모든 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 조직이 입수했던 모든 정보를 축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브리핑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요, PD수첩에서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위안부 합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연을 마친 뒤에 몇몇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위안부 합의에 상당히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라는 등 2015년 위안부 합의 추진 과정에서 국정원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 지휘 아래 국정원에서 TF팀을 꾸려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밀어붙인 정황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2017년 외교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도 국정원의 개입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국정원의 뿌리는 해방 뒤 첩보부대에서 이 군 장교를 지냈던 박정희와 김종필이 세운 중앙정보부, 두 사람 다 하나같이 악명 높은 친일파였죠. 일본의 전쟁 범죄를 묻지 않는 굴욕적인 한일 기본 협정을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한일 기본 협정 추진을 위해 한국을 찾아온 A급 전범 고다마 요시오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사유를 받게 해줬다라는 것도 전합니다. 극우 세력에게 안보 관광을 제공했던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 지난 그 PD수첩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금 폭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쭉 함께 살펴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일본 우익 인사. 지금 여기서 가장 일본 내에서 떠오르고 있는 아주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인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쿠라이 요시코 같은 우익 인사에게 국정원 차원에서의 가장 최고의 접대라고 하는 거는 북한 정세에 대한 브리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북한의 어떤 내밀한 정보를 통해서 일본 내의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주요 인사로 급부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쿠라이 요시코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호 차장 왜 청와대를 나오면서 그 당시 다른 정보도 아니라 오로지 북한의 내밀한 자료들 위주로 40건이 넘는 대외비 자료를 빼돌렸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행보에 왜 일본의 우익 집단의 사상이 또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밀한 자료는 도대체
도대체 누굴 위해서 활용되고자 빼돌려진 걸까요? 여기에 의문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태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던 중에 프로필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아주 눈에 띄는 수상 내역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09년 뭘 받았죠? 제5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 상이요, 일본의 우익 인사로 유명한 나카소네 전 총리가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김태호 차장이 한미일 관계 증진에 기여를 했다라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 받았던 상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일본 우익 집단이 김태우 당시 비서관한테 동아시아 안보와 한미일 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 공로를 인정을 했을까요? 지소미아 체결 협정에 힘을 보태서일까요?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서인 걸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말 북한 동향과 같은 내밀한 이 국가기밀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전달했던 것이 그러한 공로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내용이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같은 친일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친일 학자들과 그 활동가들이요, 우익 집단의 어떤 단체에서 특별상과 상금을 전달받는 등 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만 보더라도 이 분명 김태호 차장의 이 상을 받았던 이 전적, 이것이 그 결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게다가 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김태호 차장이 MB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자리로 있었던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는요, 친일 집단인 뉴라이트 세력이 사회 전반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세력으로 정말 급부상했던 시점이기도 하죠. 그 당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친일파 청산 문구가 삭제되기도 했었고요. 친일 청산의 의지라든가 과정,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것 역시도 교과서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뉴라이트 집단의 친일 역사관이 녹아들었던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그뿐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일본 기업의 한국 유치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요, 전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유치가 됩니다. 막대한 특혜를 받고서요. 특히 다이셀과 같은 전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치가 되는데,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의 분쟁을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겠다라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면제받았고요. 부지를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정말 비상식적인 특혜들을 퍼다 날라줬습니다. 어디다가? 전범 기업에다가. 즉 이러한 친일 집단이 정부에 득세하게 되면서 부당한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것, 이것이 오롯이 국정원을 통한 부당 거래에만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까닭에 이명박근혜 당시 정부 권력자들의 충견이었던 국정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 외교 안보의 실세였던 김태호 차장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 거죠.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김태호 차장이 일본 우익 집단의 북한의 어떤 내밀한 우리나라 군사 기밀까지 넘겨줬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정원의 부당 거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또한 기밀 자료를 빼돌려서 무더기로 문서를 확보했던 이 김태호 차장, 그 당시 여러 무더기 기밀 문서들을 자신의 사무실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무더기로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걷어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김태호 차장을 지명을 해서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이 NSC 사무처장이면서 외교안보 실세에 앉힌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본인의 어떤 친일의 가족사, 그리고 그간의 어떤 친일적 망언들, 이 모든 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든 저희 시사발전소에 올라오는 영상 많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SNS, 페이스북과 같은 또는 인스타 같은 SNS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딴지 게시판, 클리앙,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밖에 여러 커뮤니티 채널에도 많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신 분들,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